지난 시간에 조선 왕들의 삶과 내면을 심리학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자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을 한번 심리학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영조가 형을 죽였다. 독살설이 궐 내외로 파다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 왕 안 할 거야. 나는 왕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너네들 내가 왕 되고 싶어서 형 죽였다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절대 아니다. 네. 억울하다. 나 그러니까 세자한테 넘길 거야. 영조의 억울함은요, 그의 아들의 억울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억울함이 왜 중요하냐? 안녕하세요, 강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듭하면서 우리도 강현식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냥 알아본 건 아니고 저희도 국정 끼고 일하거든요. 네. 국정화? 그러니까 대표님 의외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담도 해주시지, 강연도 하시지, 그러니까. 책까지 이렇게 쓰고 계신데 이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미, 흥미, 자발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원래는 돈 중독 아닙니까? 숙종을 본받으세요! 저희 동시에 아니, 저기 나오신 강연자분께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국정 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자꾸 껴. 네, 대표님, 저는 사실은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너무 네네. 아쉽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섭섭하기도 한데요.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주제 한 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조선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뒤주에 가둬서 8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을 한번 심리학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봤었고 이게 굉장히 조선 역사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 네, 오늘 또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노, 폭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지금 한번 심리학적으로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숙종이 죽고 그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은 희빈 장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패비윤 씨,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궐 밖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지도 못했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궐에 있는 중전, 자기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충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궐 밖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연산군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경종은 어머니가 궐 안에서 사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을지라도 어머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신하들로부터 듣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어쩌면 되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경종은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경종의 편에 섰던 신하들, 당파든 소론입니다.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졌는데요.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면서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소론은 왕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세자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사약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노론은 강경파였어요. 네. 사약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경종이 왕이 됐을 때 네. 경종의 정치적인 배경은 소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종에게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네.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연인군. 그런데 이 연인군의 정치적 배경은 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소론의 배경, 동생 연인군은 노론의 배경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종은 굉장히 몸이 병약했을 뿐더러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노론 세력들이 경종을 압박합니다. 전하, 후사가 없으니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십시오. 동생으로.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자라는 말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세제라는 말은 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문경 세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세탁할 때 세제만. 그렇죠. 오탄 줄 알았어요, 진짜. 네. 네. 제가 쉽게 말해서 후계자가 될 동생이다. 보통 이제 자식을 세자로 삼는데 그런데 이제 세제로 삼으라고 한 겁니다. 세제로. 세제. 야. 근데 사실 조선 역사에서 형을 이어서 아우가 왕이 된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의 2대 왕 정종, 정종. 3대 왕이 누구죠? 태조. 이방원. 그렇죠? 네. 동생이잖아요. 예. 그리고 연산군이 반종으로 물러나고 그의 동생 진성대군이 중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상황상 그렇게 됐던 거지 그렇죠. 처음부터 동생을 후계자로 책봉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론은 자신들의 정치적 배경인 연인군이 경종 다음에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론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경종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네. 자기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자신의 동생을 후계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경종 울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동생을 후계자로 책봉하고 난 그 또 1년이 지나서 노론 세력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라는 역모가 드러납니다. 근데 영조가 진짜 경종을 독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동생이 형을 죽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노론 세력들 입장은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갈등에서 언제 자신들이 또 큰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밀고 있는 연인군을 빨리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려는 역모가 드러나면서 노론 세력이 조정에서 많이 축출이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소론은 뭐라 그러느냐, 경종에게 결국에는 이 역모의 중심에는 연인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인군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갔느냐? 예.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네. 연인군의 친어머니는 숙빈 최씨입니다. 그런데 숙종의 첫 번째 정비인 인현왕후 민씨가 죽고 네. 그 두 번째 중전이 인원왕후 김씨입니다. 인원왕후. 그러니까 이제 인원왕후 김씨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는 이 역모에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형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비가 이 세제를 특별히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역시. 왕에게 불러서 네. 전하, 동생이 그럴 사람은 아니니 동생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경종도 세제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경종이 병석에 눕게 됩니다. 아이고.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기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데뷔전에서 인원왕후 김씨가 기력을 좀 차리라고 음식을 보냅니다. 그 음식이 게장과 생감입니다. 그래서 게장과 생감을 수라상에 올리려고 예. 그의 동생 연인군이 주도적으로 병구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 데뷔전에서 이 음식을 주셨으니 얼른 수라상에 올려라. 그랬을 때 많은 어이들이 이 음식은 사람의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이므로 이 음식은 왕에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연인군이 데뷔전에서 내린 것을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무조건 올려라. 그래서 이제 경종이 병석에 누워 있다가 네. 어머니께서 보내신 음식이라고 하니까 네. 일어나서 게장을 좀 먹었어요. 게장 맛있잖아요. 맛있었나 봐요. 네.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어머. 네. 도둑이니까. 그리고 네. 생감도 먹었어요. 생감. 게장과 생감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먹었는지 복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감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기력이 더 쇠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인군이 야, 안 되겠다. 기력을 차리는 데는 인삼만큼 좋은 게 없다. 빨리 인삼을 다려서 올려라. 네. 그러니까 어이들이 네.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쓰는 약과 삼은 상극이다. 아이고. 이걸 같이 쓰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아이고야. 이걸 쓰면 안 된다라고 안 했어요. 돼, 안 돼. 어쨌든. 그런데 연인군이 야, 기력을 차리는데 삼만큼 좋은 게 없지 않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조건 올려라. 그래서 삼을 다려서 올렸고 그 삼을 먹고 며칠 만에 경종이 죽게 됩니다. 야, 이거는 그냥 독사는 아니더라도 의심은 되네요, 좀. 연인군이 정말 이 음식으로 형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요, 영조가 형을 죽였다. 오. 독살설이 궐 내외로 파다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허, 참고. 이 독살설이 얼마나 영조를 힘들게 했느냐. 이 독살설은요, 영조의 재위기간 내내 영조를 따라다녔습니다. 네. 특별히 영조의 자식들이 많기도 한데 또 많이 죽었거든요. 자식들이 죽을 때마다 영조가 형을 죽인 대가로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끔찍하다. 자, 이 독살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영조가 어쨌든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네.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로 펼치는 정책을 하나 만듭니다. 네. 그게 뭐냐면 탕평책이네. 그쵸, 탕평책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요리가 뭐죠? 탕평채. 탕평채죠. 예. 그렇죠? 탕평책은 뭐냐? 만약에 영조가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노론들로만 조정을 구성하면 거기서 배제된 소론 세력들, 그리고 이미 야인이 된 남인과 북인이 끊임없이 영조가 형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조가 사색 당파를 다 궐 안으로 모읍니다. 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배경인 노론만이 아니라 소론인과 남인과 북인을 모두 한 자리씩 요직을 줍니다. 오. 그리고 우리가 야, 다 같이 조선을 위해서 일해보자. 이 정책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그리고 자신이 이 탕평책을 펼침으로써 소위 말해서 각 신하들한테 내가 너네들한테 잘해주지, 그러니까 나 음모하지 마 라고 사실은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리를 만든 게 바로 탕평채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맞습니다. 와. 신기하네. 근데 이 탕평채가 사실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원래는 청포묵, 네. 그리고 소고기, 그렇죠. 그리고 미나리, 그렇죠. 그리고 김. 요 네 가지가 사실은 탕평채의 기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청포묵은 흰색, 그리고 소고기는 적색, 그리고 미나리는 청색, 그리고 김은 흑색이잖아요. 예, 예. 이것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색깔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색당파가 어우러져서 이거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탕평책을 만들고 네. 탕평채 요리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를 했다고 해도 독살설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영조 4년 때 이인좌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경종대왕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인자가. 그렇죠, 이인좌가. 네. 그리고 그로부터 21년이 지났습니다. 네. 세자가 15살이 되자마자 영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제 세자가 어느 정도 컸잖아. 이제 성인식 치렀으니까 나 이제 왕 안 한다. 쟤한테 왕 넘길 거야. 선위 교서를 발표합니다. 네. 그런데 왕들이 선위 교서를 발표하면은 신하들과 세자는 엎드려서 선위 교서를 거두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왕은 마지못해서 거두기도 하는데 영조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형 대신 어쩔 수 없이 후계자 내가 왕이 된 거지. 나는 왕할 마음이 없어. 근데 마침 세자가 성인 됐잖아. 나 왕 안 할 거야. 나는 왕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사실은 이게 뭡니까? 너네들 내가 왕 되고 싶어서 형 죽였다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야. 네. 나 억울해. 나 그러니까 세자한테 넘길 거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대리청정으로 결론을 봅니다. 대리청정은 세자가 어자에 앉아서 국사를 돌볼 때 왕이 뒤에 앉아서 세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 운영은 영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분은 자기가 왕위를 넘겼다.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대리청정이었다. 대리청정. 그렇죠. 예. 그런데 6년이 또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에 영조가 책을 한 권 펴냅니다. 네. 천의소감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이죠? 내가 세제 책봉 받은 것은 정당한 처사였다. 내 왕위 계승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형 안 죽였어. 영조는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억울함이 왜 중요하냐? 사실 집단주의 문화인 곳에서는요. 내가 보는 나보다 타인이 보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집단주의 문화와 반대되는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서양을 말하죠. 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하지 타인이 보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가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치. 근데 집단주의에서는 나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나는 형을 죽이지 않았어도 자꾸 사람들이 너가 형을 죽였잖아 라고 하니까요. 예. 그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괴롭지. 자기는 아닌데 마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네. 그 느낌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서양에는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한국적인 감정이에요. 한과 억울함. 비슷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억울함 뒤에서 나오지만 네. 이거 화병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동양적인 그렇죠. 이 문화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조가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영조는 형을 죽이진 않았구나. 형을 죽일 의도는 없었구나. 어떤 과정 때문에 형이 죽었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영조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조를 괴롭혔을까? 그 이유는 네. 영조의 친어머니가 숙빈 최 씨였기 때문입니다. 숙빈 최 씨는 무술이입니다. 무술이. 무술이는 뭐냐? 궁녀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조선에서 가장 낮은 천민 출신이 바로 무술입니다. 그러니까 무술이가 궐에 와서 궁녀들 이렇게 좀 이렇게 돕고 있다가 숙종 눈에 띈 거예요. 뭐 일만 했다더니 또 예. 그 와중에 다 이렇게 또 무술까지 건드리고. 체크를 다 했어, 그 와중에. 그래서 숙빈 최 씨가 연인군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무술이 출신의 자식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가뜩이나 계급적인 걸 많이 볼 사회인데. 그렇죠. 그래서 영조를 계속 독살설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조의 억울함은요. 네. 그의 아들의 억울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아들까지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발전하냐면요. 영조가 처음 만들었던 정책 기억하시죠? 네. 탕평책. 탕평책. 탕평책은요. 결국에는 신하들끼리 갈등을 하게 하고 그냥 영조는 들으면서 천천히 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영조는 많은 일을 하긴 했지만 영조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어떤 것을 추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하들과 관계에서 적절하게 신하들한테도 줄 거는 주고 내가 챙길 건 챙기고 하면서 사실은 신하들의 좀 눈치를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탕평책입니다. 그런데 세자가 15살이 되고 대리청정을 하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폭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자가 어자에 앉아서 국사를 돌보니까 네. 신하들의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자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조는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어찌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느냐.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읽어놓은 탕평책을 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거냐. 라고 하면서 세자를 계속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인데 네. 자신의 아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자가 이렇게 대리청정을 하기 1년 전에 네. 세자의 큰 누나 화평옹주가 세상을 떤 적이 있습니다. 옹주는 후궁의 딸이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궐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옹주가 죽었어요.
근데 이 화평공주는 영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니까 영조가 궐 밖으로 나가서 딸의 빈소에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궐 밖으로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빈소에 가서 잠깐 조문하고 슬픔을 같이 표현하고 빨리 황궁을 해야 될 텐데 영조가 거기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주변의 딸은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아버지 빨리 황궁하시죠. 야. 그러니까 이때 영조가 질책했습니다. 너희 큰 누나가 죽었는데 네가 어찌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또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역시 출신은 못 속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채통이 가장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를 잘해주려고 대리청정하면서도 아버지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참 그 아버지가 그. 그래서 아들은요, 아버지를 굉장히 보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네가 날 무시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네. 세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는 이때부터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억울하지. 대리청정하고 나서 2년 후에 현빈조 씨가 죽었습니다. 현빈조 씨는 누구냐면요. 네. 사도세자 이전에 세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효장세자라는 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10살에 죽습니다. 세자가 10살에 죽었으니 현빈조 씨, 그 세자비는요, 합방도 못 해보고 거기에서 처량하게 평생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또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현빈조 씨의 빈소에 갔어요. 근데 사실은 궐 안에서는 뭐 곡을 하든 뭘 하든 어차피 다 뭐 궁녀와 내시들이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현빈조 씨의 궁녀와 합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부 또 얘기. 그게 바로 수기문 씨예요. 갑자기 슬펐다가 합방을 갑자기 합방을 했다고요? 네. 며느리 빈소에 가서 곡을 하다가 거기 후궁 거기서 갑자기 거기 있는 궁녀와 합방을 해서 후궁을 하나 만든 아이고,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 아버지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가 저렇게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경쟁자야. 그렇죠. 예. 후계자 구도가 또 어려워지는 또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자도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자기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궁녀와 또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란 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자기도 시위를 하는 거죠. 네. 보여주겠다. 보통 부자가 아니구만. 그로부터 6년 후에 영조의 첫 번째 정비였던 예. 정성황후 서씨가 죽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노론이 형을 죽이려고 했을 그런 음모가 있었을 때 이 연인군을 보호해줬던 어머니 네. 인원왕후 김씨도 죽습니다. 아유, 같은 어머니. 애 둘 다 죽어요. 어머니랑 아내가. 근데 이 두 사람은 세자와 영조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둘 다 돌아가셨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이 이제 극한으로 치닫기 아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향도 다르잖아요, 또 둘이. 아유. 마음이 아프네. 수기문 씨가 자기가 영조랑 합방을 한 거에 대해서 세자가 계속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고 네. 그럼 당연히 세자 입장에서는 수기문 씨가 좋게 보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기문 씨도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라죠. 그렇죠? 그때부터 수기문 씨가 소문을 듣고 세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조는 문 씨의 얘기를 듣고 세자를 불러서 혼냅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느냐? 너의 행실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세자가 너무나 억울해서 자결해버리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자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왜 사람을 죽이냐? 그랬더니 세자가 뭐라 그랬냐? 화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증이 뭐냐? 우라통, 그렇죠. 울화, 예. 그렇죠? 안에 이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지는 이 화증이 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조가 물었어요. 왜 화증이 나느냐? 세자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주시지 않으니 서럽고
꾸중하시니 무서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조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오, 풀렸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렸으면 좋잖아요. 풀려야죠. 풀리네. 그런데 예. 일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요. 정성황후 서씨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전이 죽으면 후궁 중에 한 명을 중전으로 책봉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세자가 있으니까 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를 중전으로 책봉해도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영조가 세장가를 갑니다. 또요? 아이고. 그런데 영조가 세장가를 갈 때 나이가 66세예요. 아이고. 두 번째로 들어온 왕비가 정순왕후 김씨인데 15살입니다. 아, 정순왕후. 네. 몇 살 차이입니까? 51세입니다. 51세. 그 회춘을 하셨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선조가 임모광후랑 결혼했잖아요. 네. 그때 선조의 나이가 51세고 51세. 임모광후가 19살이었습니다. 더하네, 더해. 더하네요. 32살 차이였는데 제가 그때 뭐로 말씀드렸냐면은 조선에서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 딸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손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런데 영조와 정순왕후 김씨는 51세 차이입니다. 아, 이건 완전 증조 할아버지와 조상이네, 조상. 증손녀네, 증손녀. 조상이야, 조상. 제사 지내야 되는데 다시 제사를 지내줄 분이 저기 들어왔구만, 신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자는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후궁이고 만약에 정순왕후 김씨가 아이를 낳고 또 나오면. 또 낳으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아, 시끄러운 거 봤잖아. 선조 때. 사도세자가 이게 진짜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세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계속 힘든 일들이 몰아치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정순왕후 입장에서도 빨리 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과 함께 세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순왕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가 네. 궐을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갖다 대는 중인인 나경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궐에 들어가서 세자의 비행을 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경원이 세자가 사람들을 죽이고 여승을 궐로 불러들여서 겁탈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평안도로 유람을 했다고 이렇게 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자가 궁녀와 내시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고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영조가 또 아들을 질책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이 사실은 그러겠네.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뭐냐면 예. 세자가 참다 못해서 예.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이 씨가 영조에게 고합니다. 어머. 그 아들 배신한 거네요?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영조가 아들을 부릅니다. 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진짜 그러했냐라고 묻고 네. 아들에게 자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말리고 난리가 나서 결국에는 뒤주를 가져와라. 아, 그래서. 그리고 뒤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8일 만에 세자가 뒤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이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알겠지만 영조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도세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네. 사도세자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자는 실제로 자신의 후궁 경빈 박씨도 죽였고요. 내시나 궁녀들을 죽였고 시장에 나가서 일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답니다. 진짜.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잘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도 그거를 잘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전자전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조와 사도세자는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이성계와 이방원은 다른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방원은 굉장히 강했지만 이성계는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좀 약간은 결정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방원이 그거를 좀 맞춰주기도 하면서 끌고 갔는데 여기에서는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궐에서 아들을 죽인 왕이 궁궐에서 국본이라고 하는 세자를 죽인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비극이래요, 비극. 비극입니다. 진짜 비극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닮은 꼴 부자인데요. 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림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분석 심리학을 만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융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그림자를 꼽습니다. 그림자는 뭐냐? 나의 어두운 측면. 저도 지금 여기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을 향해 있잖아요. 그런데 제 뒤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좋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모습에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평소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그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싫은 사람, 동성 중에 찾아보세요. 자, 동성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죠? 있어요? 이동엽 씨도 있으세요? 저는 뭐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네요. 없으세요? 예. 저도 굳이 뭐 아무런 이유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좀 싫어하지.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유 없이라고 하잖아. 아니, 미움보다는 이유가 너무 사소해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이유인데 좀 너무 미워요. 박권 씨는? 뭐 저도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림자를 숨기려고 마음에서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친하진 않아도 저 사람 좀 별론데? 막 밉진 않아도 있어요. 있으세요? 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좀 별로인. 그 인상만 봐도 저 사람 별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어떤 싫어하는 모습이 내가 싫어하거나 나가 또 그런 잘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늦게 다니는 성향 그럼 늦게 오는 친구를 좀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제가 잘못된 행동을 누가 했을 때 되게 모순적이다. 모순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이동엽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은데 그 싫은 게 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경험보에 비해서 너무 좀 커. 이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여러분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 약간 소름 돋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애 셋이나 키우지만 제가 뭐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제가 그런 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바로 그거야. 그걸 보면서 막 더 혼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동성 간의 그림자가 투사가 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커지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영조와 사도세자 관계에서처럼 부모 자녀 사이에 정말 많습니다. 야, 말하는데 지금 순간 제가 떠올랐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막 찾을 때 친구 쪽에 사실 없는데 거의 뭐 지어내다시피 찾았는데 아버지 딱 하는 순간 아버지 어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나 정말 싫어했는데 한 번씩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할 때 아버지 모습이 제가 볼 때 찌릿찌릿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은 선생님 저는 저희 딸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화가 나죠? 그랬더니 딸이 친구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얘가 학교 가서 친구 관계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게 자기는 너무 속상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도 그게 안 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뭐 딸의 친구 관계가 안 된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 일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개개인의 몫인 거죠. 근데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정말 딸을 막 때려주고 싶을 정도 너무 분노가 난대요. 자기가 옛날 못했나?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친구 관계가 어떠셨어요? 이 어머니가 친구 관계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휴. 자기가 숨기고 싶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동성 자녀에게 딱 투사가 되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게 보이는 순간 자식의 그런 모습을 자식 맞아, 혹은 자식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딱이네, 딱. 그래서 아버지들도 아들에게서 자기가 싫어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터져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둘이 똑같다는 걸 누가 하냐?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알죠. 두 사람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네 애비랑 똑같아 이 말을 한 1000번, 1000번 한 거 같아. 아휴, 네 애비랑 똑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혼내도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걔한테만 혼내더라고. 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융은 그림자와 화해하라 그럽니다. 그림자라. 그림자와 화해하라고. 그럼 어떻게 화해하느냐? 내가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예. 내 이면의 그림자는 더욱더 강해지니까 이것도 내가 바라는 모습의 다른 면이지 별개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끌어안고 자기 모습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시대가 분노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화가 나는 사람은 사실은 나이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그 화가 주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잘 돌봄으로써 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고 새롭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와, 심리학 강연 같기도 했고 또 역사학 강연 같기도 했던 이 4주간의 강연 잘 들어보셨는데요. 지혜 다락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이제 경험한 몰입은 딱 의식 속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인데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고 어떻게 다르냐? 네. 집중은 그런 상태가 짧게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죠. 몰입은 네. 그런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계속 그러니까 뭐 길게. 며칠, 심지어는 몇 달도 유지가 가능해요. 네.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지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헤매잖아요. 근데 그것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확률을 바꾸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네. 위에 3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위에 3이 나올 확률 6분의 1로 하나?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에요. 네. 네. 엔트로피 법칙이 바로 확률이다.